안녕하세요. 7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큰 흐름에서 왜 금이랑 은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는지 올해, 그리고 이제 유독 은이 왜 더 무섭게 오르는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부터 보면 올해 많이 올랐던 때 2월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까지 쭉 올라가다가 4월부터 8월까지 횡보하고 8월에 쭉 올라가다가 10월에서 이제 또 한번 조정이 오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오를 때의 패턴을 보면 불확실성 물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월부터 쭉 오를 때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특히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10월에 이제 조정이 딱 나왔어요. 그때 이슈가 12월에 금리 인하 확실하지 않다 이런 파월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으며, 실제로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고 거기에 더 얹어서 QE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돈 푸는 정책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금리 인하가 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금 가격을 끌어올리느냐. 사실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했던 적은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금 가격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우리는 금리 인하 이면에 또 다른 하나를 봐야 돼요.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이걸로만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이 되니까 금리를 제로로 낮췄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의장이었던 이제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통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정책은 말 그대로 돈을 정말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폐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2008년에 있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이 풀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느낀 거죠. 야, 돈 이렇게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많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요번에 12월에 금리 인하가 또다시 시작된다라는 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양적 완화가 또 나오겠구나. 양적 완화? 이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씨가 이만큼 잔재해 있는데 여기서 양적 완화까지 나오면서 돈 풀면 야, 이거 금 가격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엔 금리 인하가 단순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돈이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금 가격이 무섭게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연준 의장도 바뀌고 이제 트럼프의 중간 선거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적으로, 재정 정책도 완화적으로 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사방에서 뿌려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금 가격을 밀어 올렸던 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 은 가격은 당연히 따라 올라가요. 근데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보통 1.5배에서 2배 더 높다 보니까 더 큰 상승을 했다. 일단 요 정도로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큰 흐름은 그 안에서도 은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뉴스에서는 잘 다뤄지진 않았지만 사실 해외 언론에서는 은 관련된 뉴스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실버 스퀴즈라는 이야기거든요. 은이 공급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귀금속 조사 기관이 이제 실버 인스티튜트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 2023년부터 매년 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02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엔 더더욱이 그런 공급 대란이 이제 체감이 되는 게, 그 전에만 하더라도 재고가 그래도 꽤 나름 빵빵하다 보니까 그래 뭐 이런 일들도 가끔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게 점점 고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공급이라는 게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늘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은은 산업 수요로 많이 쓰이는데 이제 특히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구리보다도 전기 전도율이 더 높아서 은이 많이 쓰이는데, 이젠 AI의 발전, 데이터 센터 확장하고 5G, 전기차, 태양광, 방산, 그리고 뭐 이제 우주 산업까지 모든 게 첨단화되고 그쪽이 더욱더 발전하다 보니까 은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의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서 늘어나니까 야, 이거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거 언젠가 공급 쇼티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건 금 가격이에요. 아무리 공급 쇼티지가 난다고 하더라도 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은 가격은 미동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급 쇼티지도 심지어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10년 내 최저치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금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은을 대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리스 금리가 보통 0.25%예요. 근데 이게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800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 정도로 실물이 실제로 부족해지고 뉴욕에서 비행기로 실어 날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은의 공급 쇼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그게 은 가격에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다.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은의 공급 쇼티지는 사실은 기정사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그런 공급 쇼티지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귀금속 업계에서 은 재고가 정말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은을 사려고 하면은 우리조차도 웃돈을,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훨씬 더 많이 주고 나서야 겨우 공급받을 수 있고, 해외로부터 사오는 것도 공급에 차질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원래는 일주일 걸리던 게 한 달, 두 달로 미뤄진다던가, 아니면 원래는 잘 주던 업체가 우리 쓸 것밖에 안 남았다, 너네 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만의 약간 공급 부족 현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구나. 그래서 해외 딜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해외 딜러들은 그 최근에 한 딜러가 얘기했던 게 자기 하루 일과가 뭔 줄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은 있냐고 물어보는 게 하루 일과래요. 하루 종일 전화해서. 그 정도로 은의 공급 쇼티지가 점점 다가왔구나라는 거는 업계 사람으로서도 많이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야기 전에 이건 은의 매력도를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은은 금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큰 흐름은 금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금은 상승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은 2019년에 다 나왔거든요. 그럼 2019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건 기존의 상승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25년은 전체 사이클 한 절반 정도 온 거예요. 절반을 지나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 가격이 예전에는 10%만 올라도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했던 게 막 20%, 30%, 막 요즘에는 60% 오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버블 아니냐, 과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상승 사이클의 초반부보다는 중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더 상승률이 커요. 그래서 심할 때는 막 나중에 1년에 막 두세 배 정도 오르기도 하거든요.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는 그 상승 사이클의 막바지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는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추세고,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은도 사실은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를 이제 막 지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은비라고 하는 측면, 역사적으로 금과 은은 금 가격이 은 가격에 비해 10배 비싼 게 정상이었어요.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이나 뭐 매장량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딱 10대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은보다 금이 한 10배 정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5,000년의 역사 동안 금은비로 증명이 되어 왔는데, 근데 지금은 한 60대 1에서 70대 1 정도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얘는 저는 10대 1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갑로들박이 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은을 돈으로서 직접 쓰고 아니면 은을 담보로 한 뭐 그린백이라던가 이런 화폐들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금도 그렇게 안 쓰고 은은 더더욱이 뭐 중앙은행들도 안 모을 정도로 이제 돈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부분 때문에 옛날만큼의 가치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갑론들박이 있지만 100년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본이제가 아니었던 지금의 이 불안화폐 시스템인 한 5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5, 6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금은비의 평균치는 한 4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40대 1까지는 아직 충분한 거리가 남아 있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10대 1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10대 1이면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이 오른 거의 6배가 더 높은 상승률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사실 뭐 10대 1을 가든 40대 1을 가든 어쨌든 은이 정말 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상승 포텐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금 같은 경우는 KRX 금시세랑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금시세
시세, 이제 스팟 프라이스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은 시세 같은 경우에는 KRX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물 시장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물 시세를 공개하는 데가 이제 금거래소들의 시세표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금거래소라던가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엄이 한 40%에서 50% 정도 붙어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랑 비교하면 40, 50%인데 물론 그 중에서 진짜 40, 50%가 다 프리미엄은 아니고 원래 실물은 유통비, 보관비, 가공비 이런 것들이 끼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그 실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있고 이건 뭐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 이상 뭐 한 20, 30% 정도 더 끼어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제가 생각했을 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 상황이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금거래소들이 은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 표시된 건 아니고 저희 업계끼리만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은 한 500kg만 살게요 하면은 예 가져가세요 하고 이제 원래 거래되던 시세대로 거래를 하는데 이제는 500kg 한 200kg는 줄 수 있는데 300kg는 이 가격에는 못 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점점 프리미엄이 뭐 5%였던 게 10%, 10%였던 게 15% 이런 식으로 더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조 증상 거의 약간 직전에 올해 10월에 한 번 있었고 올해 2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사건과 거의 그 스타트 지점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또 은 공급 대란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실물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 김치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없다라는 건 없을 때 실물을 사면 나중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때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오른 거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만큼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되거든요. ETF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20% 올랐다, 20% 수익, 30% 올랐다, 30% 수익. 근데 실물을 사면 지금 같은 때는 아직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만약에 지금 제가 금이든 은이든 사놨어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이렇게 좀 더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커지면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올해 10월이나 2월 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희가 이제 11시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제 11시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오시기 시작해요. 근데 올해 2월이나 올해 4월, 뭐 10월, 2월 뭐 이럴 때는 아침에 가면 줄을 저기 뒤에까지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면은 오전 11시 시작해서 점심 먹기 전 한 12시까지 1시간 만에 모든 제품 다 완판나고 저희 품절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전화 받으면서 죄송해요. 금이 없어요. 죄송해요. 은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라서 그럴 정도가 되면 누군가가 금이나 은을 들고 팔러 오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 뒤에 또 줄을 서거든요. 막 누군가가 뭐 실버바 지금 1kg에 한 400만 원 하는데 420만 원 줄게요. 그럼 뒤에서 나 45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더 붙기 시작하니까 지금 같은 때는 아직은 구할 수 있을 때 실물을 김치 프리미엄이 적을 때 사놓는 건 어쩌면 실물 투자를 가장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버바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도 안 하고 다른 뭐 보관 방법도 안 하고 제가 직접 실물을 다 그것도 실버바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은 실버 코인이 거래가 많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메이플 실버 코인이라던가 아메리칸 이글 실버 코인 이런 것들은 뭐 미국 조폐국에서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캐나다 조폐국, 뭐 호주 조폐국 이렇게 갖고 이게 이제 조폐국에서 직접 액면가를 정해서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순도와 뭐 그냥 중량 뭐 그런 전체적인 보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애들이라서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거래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게 이런 제품보다는 실버바를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1kg짜리 실버바가 가장 거래가 많다. 그리고 좀 내가 단위가 크다. 뭐 예를 들면 뭐 몇 억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그래듈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듈 같은 경우에는 실버바나 실버코인 어떤 은 제품이 되게 전에 원재료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잘 투자를 안 하는데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가공비조차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형태로 이렇게 쌓아서 보관을 하시는 실제로 그 16통 갖고 계신 분도 대부분이 다 그래듈 형태예요. 그래서 그래듈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셋 다 저는 뭐가 우월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다 괜찮습니다. 그 셋 중에 뭐라도 이제 투자하는 건 좋다. 그리고 이제 실물 같은 경우에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ETF는 나중에 팔 때 국내 상장 ETF는 수익의 15.4%의 배당소득세, 그다음에 해외 상장 ETF는 수익의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사실은 실물을 산다 그러면 부가세도 내야 되고 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고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엔 은이 올해만 해도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사실 올라야 될 퍼센테이지를 보면 은이 적게 오를 때는 한 10배, 많이
오를 때는 30배, 40배도 오르거든요. 그렇게 한 번 오르면 정말 무섭게 오르는 게 은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배 정도만 오른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렸다라고 그냥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수익의 15.4%니까 그냥 차라리 부가세를 내고 사는 게 더 싸다라는 거죠. 은 가격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의 15.4% 혹은 수익의 22%의 세금을 내는 건 꽤나 치명적이고, 오히려 부가세를 내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격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김치 프리미엄도 이득이고,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도 이득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실물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광주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은광주는 아니에요. 은채굴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은이라는 게 어떻게 채굴되는지를 보면 결국에 금을 채굴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산물 중에서 유독 그 은이 많으면 은광이라고 불리고, 그 전체 사이즈에서 금이 좀 더 매장 비율이 많으면 금광, 뭐 구리가 많으면 구리광산 이렇게 부르는 거일 뿐이지, 금광을 캐도 은이랑 구리나 납, 아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은광을 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 우리가 은광주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이 그냥 이제 채굴 기업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채굴 기업들, 금광주라던가 은광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금이나 은 가격이 오를 때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금광 기업이나 은광 기업이 좀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면 꾸준히 배당도 주거든요. 그럼 난 배당도 먹고 상승률도 먹고 이제 정말 좋은 투자가 된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도 같이 알아보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은광주나 금광주도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예요. 뭐 오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재정 악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경영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리스크 때문에 금 가격은 막 날아가고 은 가격도 날아가는데, 내 주식은 왜 이러지? 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투자가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분석 같은 걸 꼭 같이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특히 은이 이제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특히 은이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거든요. 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마진콜 같은 것도 나오면서 가격이 막 50% 정도 하락하기도 해요. 따라서 지금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금이랑 은을 둘 다 어느 정도 배분해서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은에만 투자하면 그 경기 침체의 리스크 때문에 자산이 갑자기 크게 한번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금을 뭐 7, 뭐 은을 3 혹은 뭐 반반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배분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금과 은을 뭐 7대3, 5대5로 나누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경기 침체가 오면 금이 방어해주고 그걸 또 기회 삼아서 비싸진 금을 팔아서 더 저렴하게 은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그냥 뜨거운 한 해가 됐다라고 하면 금과 은을 또 둘 다 적절히 보유했으니까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눴던 이유는 이제 넘어가기 위한 전략을 저는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런 전략도 활용하려고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뭐 금 투자가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해요. 오를 때도 막 10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 막 20년 내내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즉 추세가 길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법을 이용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추세 추종 투자법은 그냥 쉽게 말해서 1년 6개월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 1년 6개월 전이면 2024년 뭐 한 몇 월쯤 되죠? 한 4월쯤 되나요? 아무튼 대충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2024년 4월 가격을 한번 봐요. 그때 뭐 한 3,000불이었네? 지금 4,000불이잖아? 그럼 아직 지금 가격이 더 높으니까 상승 추세다. 작년부터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이게 이제 금이 고점을 찍으면 이제 얘는 내려가잖아요. 지금 가격은 내려가는데 1년 6개월 전은 아직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년 6개월 전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사실 그때 매도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이거든요. 근데 금은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다 보니까 한번 추세를 타면 매도 사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한번 나오면 거기가 이제 뭐 완전 머리 꼭대기다는 아니지만 어깨 부근, 거의 최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97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1930년대는 이제 근본이제여서 그거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때도 자유시장 가격이라는 게 존재했다라면 아마 이 전략이 되게 잘 먹혔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략만으로도 충분히 뭐 금은 적절한 고점 부근에 매도하는 게 어렵진 않다. 다만 은 같은 경우는 고점에 머무는 기간도 상당히 짧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좀 크게 급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그널
채널 같은 경우도 이 은은 금보다 1년 먼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냥 스스로 느끼는 그런 타이밍 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 금으로 넘어간다던가, 금은 좀 길고 그 다음에 좀 고점에 머무는 기간도 충분히 길어서 은으로 좀 재미 봤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금으로 넘어가서 남은 상승분을 더 먹는 이런 전략을 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